보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제국주의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처리 방향을 놓고 이제 세계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라고 해서 회의가 열리죠.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14개조의 평화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승전국들은 이러한 평화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서 독일의 일부 영토와 해외 식민지 빼앗고 영토 축소, 군비 감축,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각 나라들과 하나하나 패전국이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있고 저기 오스만 터키도 있고 투르크도 있고 그다음에 불가리아 등도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들과 다 개별적인 이제 조약을 맺음으로써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된 유럽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건 좀 지도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도 그리면 또 시간이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유럽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쏙 올라가고, 네덜란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가서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에 에스파냐가 있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 구도 하나 장화 이게 부츠 하나 그려주고 그리스 발칸반도 쭉 그려주고 크림반도 흑해 이렇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섬나라 그렇죠. 영국이 머리 크게 이렇게 하나 있고 아일랜드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프랑스 아닙니까? 여기가 프랑스면 독일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이중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엄청 넓은 게 이제 헝가리까지가 다 그런 거였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었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제국은 이제 소비에트로 탈바꿈이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이쪽에 만들어졌고요. 이거 영국이고 스웨덴 있다라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라든가 여기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가 되지 않습니까? 투르크가 있다라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생성되죠. 여기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이 만들어지고 물론 그 아래쪽에 그리스는 그 전에 다 독립을 했고요. 발칸반도 만들어지고 헝가리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 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독일과 소련 사이에 이제 폴란드라고 하는 폴란드가 다시 만들어져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폴란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발트 3국이 만들어지고
핀란드가 또 독립을 하게 되죠. 이쪽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구 러시아 지역이 새롭게 할양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도 있고,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서는 이제 비무장지대도 만들어집니다. 이건 국제연맹이 관할하는 지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이쪽 지역도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역이 그 과거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 오스만 투르크 이 동맹국들에게서 빼앗은 땅들로 영토를 많이 빼앗고요. 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 비무장지대 만들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로 변신되어 갔던 겁니다. 새롭게 형성된 유럽의 모습, 이런 걸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승전국의 지위를 얻으면 자신들이 부당하게 뺏긴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의 이권이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여기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부당하죠. 여기 이제 열받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오사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지역에서 너무 세력을 키우니까 안 되겠다. 일본의 힘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중국 문제, 태평양 문제 정리하자 해서 워싱턴 회의를 열죠. 워싱턴 회의를 열어서 중국에서 일본 요 산둥반도 이권 중국에 돌려줘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먹었던 지역, 그 남태평양 지역은 뭐 그대로 네가 차지해. 그리고 네 너무 해군력을 많이 키웠어. 이거 좀 낮춰. 뭐 이렇게 해서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지역의 질서를 협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인받고 일본이 좀 크려고 하니까 일본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평화를 위해서 각 나라가 노력을 했지만 독일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너무 천문학적이에요. 독일이 갚기가 힘들었던 정도였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프랑스는 야 어찌됐든 니 때문에 우리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초유의 전쟁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금은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일의 루르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그나마 독일에서 좀 돈이 나오는 석탄 지대인데 여기를 광산 지대인데 여기를 프랑스가 점령해버리고 돈 나올 독일에서 돈이 될 만한 거 내가 차지하겠다고 해버리면 독일 경제는 직격탄이죠.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자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각 나라들은 미국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을 이렇게 꽉 쪼아가지고 돈을 받아내면 이거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한테 이거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래, 뭐 알았다. 그 부채 내가 좀 줄여줄게.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유럽 경제가 다 파탄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일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독일에게 차관을 제공해주고 배상금을 좀 줄여줄게. 영국, 프랑스 뭐 너희 나라들 프랑스 배상금 좀 줄여줄게. 지불해야 되는 기간도 좀 연장해줄게라고 하는 중재안을 내놓는 거죠. 그게 1924년의 도스안과 1929년의 영안입니다. 그런데 1929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서 돈 좀 줄여줄게, 기간 연장해 줄게라고 해도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32년 관련 국가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이걸 로잔 회의라고 하죠.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배상금 대폭 인하해 줄게. 영안도 엄청나게 깎아준 건데 그것에
12분의 1만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2분의 1로 줄여줍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히틀러가 집권해가지고 독일에서 그것도 배째라 못 갚겠다 라고 하니까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승리한 협상국들 중심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국제연맹. 이 설립됐죠. 근데 이 국제연맹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미국도 다시 이렇게 그 몰로주의로 돌아가면서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미국도 불참해버리고 독일하고 소련은 가입이 불허됐죠. 그렇고 이 국제연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죠. 깡패 국가가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게 나중에 일본의 모습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주 먹어버리니까 만주 사변 일으켜서 만주를 먹게 되니까 중국이 국제연맹에 호소했지만 일본 네 잘못됐다. 만주에서 철수해. 라고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국제연맹 탈퇴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보였던 한계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힘이 딸렸던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냥 참여시킬 수 없으니까 독립시켜줄게, 자치권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인도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 알제리가 그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자꾸 나오네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그랬죠. 근데 영국은 자치권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안 유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롤러법을 제정하죠. 롤러법을 제정해서 일종의 치안 유지법입니다. 인도 사람들을 더욱더 탄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도 사람들이 열받겠죠.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면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상품을 사지 않고 더군다나 영국이 그때 인도 사람들에 의한 소금 제조를 금지해버리고 소금은 영국이 전매하겠다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을 펼칩니다. 간디의 뒤를 이었던 네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더 나아가죠. 급진적인 민족운동으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무력 저항까지도 시사를 합니다. 실제로도 일부 무력 저항도 펼쳤고요. 결국 영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치를 인정해 주죠. 다만 군사권과 외교권은 여전히 영국 출신의 인도 총독이 갖도록 합니다. 안에서 내부 통치, 내치는 너희들 마음대로 자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촌두슈, 후스 같은 사람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과학을 통해 중국을 개혁하려는 운동을 펼치죠. 이게 바로 신문화 운동입니다. 신문화 운동. 이런 가운데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지만 중국이 중국 내에서 독일의 각종 이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일본이 차지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파리 강화의 회의 결과 자신들의 요구가 거부됐다는 말에 충격받으니까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오사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국주의 너희들의 본질을 알겠어. 반제국주의 운동. 그리고 이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군벌들이 이거 인정해준 부분이 있다고? 반제국주의 이제 대표적인 건 당시 중국으로서는 일본이니까요.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일 운동 그리고
군벌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당시 집권가였던 위안스카이가 이제 죽고 나서 군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 군벌들끼리의 이제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로 나중에 또 그 남쪽에서 꽝둥 지역을 점령했던 꽝둥 정부의 장제스가 북벌 운동을 또 나중에 단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근거가 그 출발점이 됐던 게 이 여기서부터 반군벌 반일본 반군벌 분위기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전개된 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15분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또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